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2회 사건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깔끔하게 하고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즐겨보는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탐구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방구석 아마추어 염세주의적 아가리 파이터 뭐야? 경제학도 여유생입니다. 뭐야? 오늘 오늘 본인 에피소드라고 네, 되게 준비하셨네. 준비하셨네. 갑자기 많아졌어. 다시 한번 하시죠. 뭐라고 했는지도 못 들었어. 방구석 아마추어 염세주의적 아가리 파이터 경제학도 허유생입니다. 명사가 뭐야 이렇게 많아. 전투 태세를 되게 확실하게 하고 오셨네요. 아가리 파이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논문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태입니다. 요즘에 좀 요새 고생이시죠? 네. 문화예술 즐길 수 없어요. 이상한 걸로 다들 물들으셨는데 반갑습니다. 왜 어떠신데요? 네. 요즘 논문 때문에. 요새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가지고 논문 저는 종이로 읽거든요. 요새 네. 막 패드로도 읽고 노트북으로도 읽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종이가 편해가지고 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키만큼 쌓여 있어요. 와. 종이가. 근데 그 정도로 많아요 원래?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다 뽑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보기만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내시는군요. 네. 부쩍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살짝은 안타까운데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네. 남일이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아직 얘기 안 그래 했어요. 뭐가 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뭐 또 있어? 모순되네? 저 어제 덕수궁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전시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뭐죠? 요새 덕수궁에 야외 전시를 하는데 네. 춥긴 하지만 날씨가 좀 잠잠해지면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수궁 곳곳에 덕수궁 그 건축물을 이용해서 그 네. 안에다가 전시물을 놓기도 하고 덕수궁에 그런 식물들을 채집해서 전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상상의 정원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 무슨 미술관 있나요? 덕수궁 미술관 따로 있는데 아. 덕수궁에 전시를 해놨어요. 네. 네.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네. 그 덕수궁 구경하시는 김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몸이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 그 진단명이 나왔는데 네. 그 큰 병은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네요. 안도를 하며 다행이네요. 지냈습니다. 네. 작은 병이래요? 뭐 중소규모?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그러면? 병은 아니라고 해서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죽을 병까지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약간 좀 큰 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행입니다. 아니라고. 진짜 다행이네요. 네네네. 얼굴이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와서 제가 띵띵 부어있는 상태긴 한데 아니요, 좋아요. 저는 별일 없었습니다. 뭐 하나 만들어내요. 뭐가 있었지? 별일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드신 거라도 얘기하세요. 드신 거. 제가 요즘 좀 살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좀 그래 네. 보이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살이 좀 그렇기도 한데 살이 좀 잘 빠지는 체질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때 제가 좀 퉁퉁했을 때가 한 78kg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엄청 마른 몸이었는데 퉁퉁했을 때가?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고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엄마가 너 좀 살이 많이 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78 정도였는데 네. 지금이 한 71? 이래 한 너무 그때보다 많이 빠졌네. 7, 8kg가 빠진 것 같아요. 일익일식의 부작용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럴 제가 수도 있죠. 대사가 좋은 사람인데 너무 너무 좀 양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피로감의 원천도 그런 먹지 않음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지 않나? 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브로님이 또 키도 크신데 네. 그래서 체중을 많이 1m 97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m 가까이. 저 2m 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적당한 키인데 그래서 이제 먹는 걸 좀 신경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 저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먹어요. 하루에 하나 먹지 말고. 맞아요. 저는 쉬었습니다.
좀 특별한 거 없어요. 아니 저한테는 뭐라고 하고 아주 푹 쉬었다. 왜냐면 10월 말 정도부터 좀 뭔가 많아가지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인데 네. 그래서 마침 또 2차 백신도 맞고 해서 네. 진짜 하루 종일 자고 누워 있었어요. 또 가지고 조금 재충전을 했다 정도. 별게 없네요, 저도. 만들어 우리한테 오세요. 별걸 요구하시더니 다음 에피소드 때 이제 네. 뭐라도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네. 유생님 오늘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 그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미쳤던 사건 중 하나, 네.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네. 그 이후에 세계 금융 위기를 좀 섞어서 얘기를 네. 좀 드려볼 텐데, 네. 방대하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짤막짤막하게 사건을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물어보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예요. 네. 저희 어떤 평소 신념과도 좀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싸울 준비를 제가 해서 싸우나요? 네, 아가리 파이터로서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이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프로님? 저는 시장 경제주의자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를 봤을 땐. 그래서 집은 필수제는 맞죠. 필수제는 맞는데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투자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필수제이면서 투자도 가능한 그 교집합적인 요소에 있는 게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이용해도 된다. 된다 안 된다에 넘어갈 뻔했어. 같이 판단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해주셔도 돼요. 저는 네. 뭐 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 네네. 는 거에 가깝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집은 제가 남은 인생 역전을 꿈꾸기 위한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이거는 투기에 가까운 생각 아닌가요, 이거는? 투기맨이에요, 투기맨. 투자를 넘어서 투기로. 네. 이걸로 이제 윗 계급으로 올라서야 된다. 네. 금수저를 탈취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서 저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승트님은요? 저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저 그런 경제적으로 생각 안 하고 네. 집은 날 만들어주는 곳이지.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 집이라는 게 네. 내가 앉아있는 그 곳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환경의 중요성을 이제 일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그렇죠. 마음을 네. 정말 100%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 본인은 본인을 모르고 있지만 어떤 투자로서의 집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브른님이랑 빈둥님 말씀하실 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집 저도 투자 그 용도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근데 4명의 스탠스가 제가 볼 때 유생님은 왼쪽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4명의 스탠스가 아주 적절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진짜 되게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네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한번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여유가 있는지 여유가 없는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순트님처럼 낭만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여유가 있는 거다. 이제 그 집을 굳이 투자를 안 해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벌써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 저 무주택자입니다. 일단 저희 4명은 일단 다 무주택인 걸로 아직 네. 젊으니까. 근데 뭐 얘기는 그렇게 해도 까봐야 하는 거거든요. 등기를 등기를 본 건 아니니까. 얘기는 뭘 못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은행과 금융권 이 산업계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들 역시도 이제 엄연한 사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네. 그래서 제 자신이 금융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그들한테 오히려 역이용 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신뢰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의 신뢰? 저도 그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뭐 어떤 신뢰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맡겨도 될 정도로 믿을 만한 곳인가, 혹은 투자 은행들도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상품들을,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하고 투자할 만한 대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도 좋고요. 저는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네. 더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저는 그곳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게 그들보다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식이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맡기거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공생이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망하려면 그들도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건 그들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들이 망하지 않으면 나도 망할 일은 없다 해서 그냥 맡기고 있는? 이해가 안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해야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만 네. 막 나만 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망할 거면 다 같이 망하자. 경제가 망하면 어쨌든 너네를 믿든 안 믿든 나도 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내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망하면 나도 망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건 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나도 도리가 없다.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니까 되게 네, 전적이죠. 네, 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맡기겠다. 그렇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너네를 믿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빈동님은요? 저는 뭐 그게 뭐 별 생각은 없긴 한데 애초에 뭔가를 잘 믿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뭐 제가 이용하고 싶을 때만 이렇게 이용하는 편인 것 같고 그 망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그 좀 순트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설마 망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을 접근해서 그냥 활용하고 싶을 때 활용할 만큼만. 근데 이 은행과 금융권의 붕괴를 경험한 일본인들은 실제로 현금으로 맞아요. 돈을 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현금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맞아.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맞아. 그 반대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조차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뭐 그렇긴 한데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지금 뺏어 가봤자 그들에게는 푼돈이지만 결국 개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들어봤고요. 일단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주요 장면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시 미국 경제 상황이에요. 네.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초기에 집권했을 때 닷컴 버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IT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붕괴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안 좋았겠죠. 또 지난번에 브르님께서 얘기해 주신 9.1 테러,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까지 해서 당시 미국 경제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실제로 9.11 테러 이후에 그 주식시장 그게 6일간 동안 폐장을 했고요. 주식시장이. 그리고 개장한 지 일주일 만에 14%가 떨어졌어요. 다우지수가. 네. 그게 그 테러가 일어날 그 당시 그 시각에는 네. 개장 5분 전인가 그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바로 폐장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질 않았어요. 그날 네. 당일에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뭐 몇 주일 이렇게 수주 갔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원래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리스크잖아요. 네.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미국 경기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주가가 흔들렸겠죠. 아무래도.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이라 들어보셨죠? 네네. FRB라고 네. 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여기서 바로 금리를 조정하고 네. 달러를 얼마나 찍어낼지를 결정하는 미국의 기관인데 네. 여기서 금리 인하 정책을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안 좋은 상황들을 대해서 네. 네. 금리를 인하시켜가지고 좀 더 미국 경기를 끌어올려 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했다는 뜻은 시장에다가 돈을 풀겠다는 뜻으로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2001년 3월부터 13차례에 걸쳐가지고 기준금리를 6%대에서 1.25%까지 인하를 시켰고요. 결국엔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뜻은 실무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배경 지식은 미국의 신용등급 제도예요. 미국 신용등급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상위 신용등급을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네.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중간 단계는 RTA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저신용, 저소득층 이런 고객들은 서브프라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서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있었던 주요 장면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첫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2년 2월 28일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키워드를 꺼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너희들 모두 집 사라라는 뜻이에요. 집에 대한 오너십을 주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국민들의 비율을 높여서 네.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재정 의존도를 낮추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성장률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성장률도.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을 좀 타개해보고자 이런 캠페인을 펴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주택 공급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활성화시켜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또 주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도 시키고요. 네. 네. 그리고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도 완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금리는 낮아지고 또 캠페인도 벌어지다 보니까 당시 미국의 주택 시장이 막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화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집값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높아지죠. 높아지죠. 왜요? 네, 수요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그만큼의 공급이 만약 받쳐줬더라면 네. 뭐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공급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한 번 미친 듯이 고삐 풀린 그건 그렇죠. 그 자금이라는 게 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엄청난 수요를 맞이하면서 이제 집값은 엄청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랑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랑 비슷한데 네. 집을 싼 값에 어쨌든 담보대출로 받아서 사요. 네. 그런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은 다시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투기성 역시 짙어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어떤 구조였냐면은 주로 프라임 고객들 위주로 담보대출 내줬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 위주로만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네, 고객이네요. 맞습니다. 은행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만약에 갚지 못하고 그 사람이 파산해 버린다면은 네. 모든 리스크를 전부 다 은행이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실한 대출을 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주택 가격이 너무 하늘 높이 치솟으니까 네. 안 되겠다. 우리 돈을 벌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욕망들이 금융시장에 퍼지게 됩니다. 욕망의 어떤 그 전조들이 보이게 되죠. 네. 워낙 이 주택 가격이 날뛰다 보니까 팔아야 될 상품들이 모자란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프라임 계급으로만 했었을 때는. 네. 그래서 갑자기 서브프라임 계급까지도 등급까지도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네. 요거가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빅쇼트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애완견 이름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네. 내주고요. 심지어 당시에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내줬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예측을 못했나요? 그러면? 아마 집값이 오르니까 네. 그 저리스크인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그 주택을 담보로 팔면은 그 은행에 팔면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네.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네. 그거를 은행이 인수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손실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택 가격은 늘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고요. 잘못된 기대였던 거죠, 실제로는. 위험하다. 진짜 네.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멈춰서도 괜찮아요. 근데 더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 금융권들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상품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빈둥님한테 집 사라고 한 10억을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네. 그러면은 빈둥님은 그거를 이자를 쳐가지고 저한테 뭐 10년, 뭐 20년으로 갚겠죠. 네. 상환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적인 어떤 현금 흐름을 확보하겠지만 당장에 또 현금 흐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당장 10억이 내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은행이 짱구를 굴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다른 금융회사나 투자은행한테 이거를 채권 형식으로 상품 만들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돈 받을 권리를요. 그러니까 10억짜리 파생상품, 이거를 이제 MBS라고 하는데요. 네. 네.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이름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돈 받을 권리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10억을 가지고 빈둥님한테 주택담보대출 내줬잖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걸 MBS로 팔아버리면 다시 10억이라는 현금 흐름이 생기겠죠. 네. 이걸로 또 다시 브르님한테 또 10억을 내줘요. 또 그 채권을 또 팔아요. 그럼 또 10억의 현금을 가지고 또 승트님한테도 줘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10억을 가지고 3명한테 30억의 네, 대출을 내주는 게 되는 아. 거겠죠. 이거부터 이제 사실 버블이 생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 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괜찮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 보는데 문제는 그 MBS를 산 투자은행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보통. 팔았구나. 네, IB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거를 묶기 시작합니다. MBS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CDO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CDO는 뭐냐면은 부채담보부 증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팔 때 MBS들을 섞기 시작합니다. 우량 몇 퍼센트, 뭐 중등급 몇 퍼센트, 뭐 저등급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섞기 시작합니다. 섞어가지고 판 게 이제 CDO인 거죠. 이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저당증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또 묶어서 파는 거예요. 몇 번을 파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파냐면은 CDO끼리 또 묶어서 또 CDO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버블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걸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스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한 생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생선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맛있는 재료들과 함께 섞어가지고 스튜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스튜에다가 가격을 엄청 세게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CDO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네. 맛있는 건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네. 보니까 계속 상한 거를 먹고 있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상한 거를 마치 맛있는 거인 것 마냥 포장해서 팔았던 거죠. 근데 이 투자은행들 그리고 금융권에서 돈 버는 거를 눈꼴시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네. 보험사들입니다. 네. 왜 쟤네만 돈 버냐? 그렇죠. 보험사들은 쟤네만 돈 버는 상황이 너무 배가 아팠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신용 부도 스와프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낮은 등급의 CDO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CDO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 CDO가 망할지라도 내가 원금 형태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 상품을 만들어낸 거고요. 비우량 CDO가 갑자기 신용등급 평가사에 의해서 우량 CDO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가 A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블은 뭐 말도 못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핵심에 있는 돈의 규모는 네. 아까 예시를 든 예를 들면 10억인데 네. 그거를 누구한테 빌려준 다음에 다시 그 빌려준 권리를 누구한테 팔고 네. 또 그 돈으로 누굴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은 정해져 있는데 네. 사이버머니 같이 규모만 엄청 커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게 계단식으로 무너지는 시스템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신용평가사를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직접. 네. 가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했냐.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이제 우리가 안 해도 어차피 경쟁사들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지금 안 해도 어차피 다른 회사들이 할 건데 네.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우리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심리가 각종 모든 단계에서 다 이렇게 진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러다 다 같이 망하기 시작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정해진 결과였죠. 어떻게 네. 보면. 네. 되게 진짜 안타까운데 과연 그거를 시장의 상황을 반하고 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었나 이런 의심도 사실 이런 의구심도 사실 들어요. 맞아요. 근데 당장 나조차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 근데 다들 그렇게 해.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야. 나 혼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판단을 해서 그 기회를 그냥 떠나보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쓴트님이 말씀해준 그 심리가 어떻게 네. 보면 작용이 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설마 망하겠어. 맞아. 이런 심리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빅쇼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딜러가 이길 거냐 플레이어가 이길 거냐에다가 돈을 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내기에서 A, B가 있다면은 다시 CD가 와서 A가 이길 건지 B가 이길 건지 네, 내기하자. 그럼 그 옆에 있던 맞네, CD 맞네. 옆에 있던 EF가 다시 네. C가 이길 건지 D가 이길 건지 내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연쇄고리 형태로 네. 내기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네.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어떤 전조 증세는 2007년에 주택 가격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네. 최고점을 찍으면서 동시에 버블도 최고점을 찍는 거죠. 네. 그래서 버블이 당시 추산했을 땐 약 2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은 2,000조가 넘는 거죠. 예. 네. 그 정도면 뭐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5%대로 올립니다, 다시. 네. 그게 엄청난 패착이었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시켜가지고 2004년 초에 1%였던 금리가 2007년에는 5.25%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기지론 이자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구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기간이 있겠죠. 네. 그때는 6% 정도 비교적 합리적인 금리를 가지고 내줬는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니까 12%에서 20%까지 변동금리 적용을 한 거예요. 네. 네, 은행이. 사실 살인금리죠. 네. 이 정도면은. 20%? 와. 그래서 많은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던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요. 네. 디폴트 선언까지 갑니다. 즉 부도, 음.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네. 은행들은 결국엔 지들 돈 벌려고 한 건데 네, 네. 이 피해는 그냥 결과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다 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은 대폭락을 겪게 되죠. 네. 그러면서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HSBC라고 홍콩 상하이은행 있잖아요. 네. 2007년 2월에 모기지 대출 부실 비율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론이 대두되게 되고요. 2007년 4월과 8월에 각각 그 서브프라임 전문업체였던 뉴센추리 파이낸셜이랑 아메리칸 홈 모기지 두 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모기지 관련 채권들 아까 말씀드렸던 MBS나 CDO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네.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사모펀드 형태를 운영했던 헤지펀드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뒤로 시티그룹,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이런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게 되고요. 2008년도 9월 14일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네, 세계 4대 IB라고 알려져 있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됩니다. 네. 이때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금융 충격이 있었죠. 왜냐면은 그 CDO는 미국 국내에서만 사던 게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미국이라는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냥 비유해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이렇게 굴지의 은행들이 다 그렇죠. 파산한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되는 거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금융사들이 무너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먼이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어렸을 때지만 거의 무너짐의 직전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막 보도 자료나 이런 거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리먼 아직 문제 없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피해가 커진 것도 그렇죠. 있거든요,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가 워낙 굴리는 자금 규모가 엄청 컸고 네. 뭐 세계 4대 IB니까요. 네. 설마 파산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결국에는 이걸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네. 뭐 어려운 용어도 MBS니 CDO니 썼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세계를 호령하다 월가의 그 금융사들이 일거에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그 벼랑 끝에,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벼랑 끝에 집 하나가 서 있고 네. 그 집 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뭐 월가라든지 브로커라든지 뭐 보증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집 형태로 서 있는 형태의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이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약간 그거 떠올라요. 젠가 중에 네네. 밑에 그러니까 허술하게 쌓아놓으면 밑에 하나만 빼도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실제로 빅쇼트 영화에서도 젠가로 비유하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걸 젠가로 비유하는 비유하죠.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 거라 보시나요? 만약에 상하원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슬프게도 어렵네. 네, 아무 행동 안 했을 것 같은데. 슬프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이 하나는 구제 금융을 다 지원해줘가지고 금융사들 살린다. 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옳고 그름 판단해가지고 네. 날릴 만한 그 금융사들 날려버리고 이제 튼실하게 국가 네. 재정을 운영한다.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네. 미국의 선택은 전자였습니다. 야, 네. 합리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맞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합리적일 수도 있는 첫 번째가 합리적일 수도 있는 게 네. 당시 미국 GDP의 60%가 금융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약간 정의나 아니면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도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후자가 맞겠지만 네네네.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후자로 하면 결국 피해받는 건 국민들인데.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여도 피해받는 건 국민인 건 마찬가지죠. 맞아요. 왜냐면은 구제 금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방만 경영을 해서 하다가 무너진 건데 맞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실한 금융사들은 좀 쳐내고 이렇게 한 어떤 체질 개선도 필요했을 텐데 전혀 네. 안 하죠. 실제로는. 오, 의외예요.
그리고 미국 정치는 로비가 가능하잖아요. 네. 이 당시에 이 월가에서 들어온 로비도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의외라기보다는 그냥 그럴 걸 수도. 네. 뻔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조금 네. 들긴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월가를 용서하면서 얼마를 쏴주냐면은 네. 2008년도에 음.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80조억을 쏴줍니다. 네. 여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죠, 음. 실제로는. 그리고 또 버냉키 회장이라고 전설의 네. 연준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달러를 찍기 시작하는데요. 네. 얼마를 찍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달러로 실제로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경대네요. 맞아요. 1경 대박. 8천조 원을 찍습니다. 음. 네. 그런데 결국 그 월가 살리겠다고 찍은 이 달러는 결국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어야 할 월가가 이 돈을 받아서 갑자기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맙소사. 뭔 성과가 있는 거지? 맙소사. 자기들끼리 CEO하고 임원들끼리 보너스 파티를 하기 시작해요. 고생 많았어. 네, 그렇죠. 위로금 형태로. 맞습니다. 아, 참.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월가에 대한 그 증오는 극에 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2011년도에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네. 운동도 일어났죠. 사람들이 달려나와가지고 월가를 막 점령하고 막 그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이후의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과는 좀 더 제 근원적인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결국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뭐 누군가는 뭐 월가의 어떤 모럴 해저드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하고 모든 어떤 그 월가 욕망들이 폭발해버리는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뭐 직접적인 원인은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심들이 폭발한 게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토론식으로 나눠볼 얘기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요거랑 조금 별개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막 폈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게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라 불리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로 인해 얻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것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사례처럼 자기가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하면은 본인이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불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노동의 가치를 너무나 급격하게 올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써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다라는 시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생각한 어떤 자신의 리스크 감당이라든지 부동산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조사했던 그런 거라든지 그런 무형의 것까지 다 하면은 그거를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브랜님 생각과 약간 그 동의하는 게 지적 노동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어쨌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그렇죠.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고려해가면서 이제 개인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불로소득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투자와 투기가 지금 상당히 경계가 애매하고 그렇죠. 마치 예술의 경계와 비슷한 네. 거예요.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부터가 투기인가. 네, 네. 이걸 나누는 기준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발생하는 거긴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집이라는 게 필수재잖아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집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나쁘게 바라보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이제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좀 정책의 손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 논쟁의 여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제니까 필요로 한 것만 소유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걸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면은 그걸 더 모아서 어떤 자산 증식에 활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생님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뭐라는 거야? 약간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빈농님 얘기까지 들어보고 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동산 투기 혹은 투자에 대해서 네. 부동산이란 가치, 그 자산 가치 혹은 부동산이 창출해낼 수 있는 어떤 미래 가치 이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혹은 뭐 주택이라는 거는 필수제인과 동시에 토지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 토지라는 건 사실 근데 한정적인 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회사의 어떤 주식과 생각해봤을 땐 좀 다른 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산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지 않은 채 모든 자산과 모든 투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투기 성향을 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게 주식은 결국에는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회사의 어떤 성장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런 자산 아닙니까? 네. 근데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아무런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상태에서 그걸 정당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냥 단순히 욕망의 투기판이 아닌지 투자판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자산 규모가 금융시장에 비해서 너무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토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거래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금지를 하고 싶으면은 아예 모든 부동산 거래 자체를 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니까 오히려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닌 어쨌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이상은 누군가는 거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토지나 어떤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가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고, 약간 요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금지를 시키려면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그게 결국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잖아요. 모든 부동산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아무도 판매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거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래를 할 거고, 가격이 형성될 거고, 버블이 형성되고, 다른 사람도 소외되기 싫으니까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자유 시장 경제가 오르냐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오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거에서 끝나면 계속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브루님 생각과 같이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 막 규제하거나 막거나 틀어막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집값이 올라가고 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우리나라는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상적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 대비 주택을 보급하고 있는 율이 10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서울에는 집이 없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고, 그런 집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챙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을 투자하는 거를 규제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원리 또는 자본주의의 원리로는 그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상적이긴 한데 서울과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다른 도시들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정책으로 뭐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서울 근처로 막 집 짓고 하잖아요. 근데 서울 근처가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지역을 발달시키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드는 정책들을 펼치면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 문제긴 한데 그 스틴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발달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직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서울에 몰려있는 기업체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옮겼을 때 서울에 있는 것 대비 그만큼의 이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없어요. 없으니까 서울에서 옮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기업을 옮겨야 되는데 사기업이 옮기겠느냐 과연.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럼 서울이 계속적으로 편중 발전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균형 발전도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정책일 수 있겠으나 부동산 뭐 투기 억제, 투자 억제를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례가 결국 세종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올랐잖아요, 집값이. 네. 집값이 맞아요. 오르면서 맞아요. 투기판이 됐고 네. 사실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를 하니까 네. 뭐 전라도, 광주라든지 이런 곳들이 막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또 폭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 욕망의 어떤 화살들이 규제 혹은 뭐 지역균형 발전만으로는 가능한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희소한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희소성을 애초부터 갖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욕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치제 같은 경우를 규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희소하지만 그걸 모든 사람들이 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적인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걸 시장 경제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이름으로 맡기는 것 자체가 네. 사회적으로 파급된 효과를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커버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낳는 부동산 투기가 낳는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게 시장 경제가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의 욕망이 그러니까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유생님은 이 현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네.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저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네. 경제학자 중에서 그런 생각이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사실 비슷하게 이제 헨리 조지의 그 사상을 실천한 국가가 독일입니다. 네. 독일은 최근에 폭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네. 국가가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부동산을 조금씩 사들인다?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들이는 걸 어떻게 했냐면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딱 못 박아가지고 너희도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은 가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 방식으로 국가가 토지를 전체적으로 수용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주택 보급을 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변해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도 뭐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독일과 같은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나. 네.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없애버리고 투기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 저항이 엄청 심했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대요? 독일은 오히려 반겼어요. 아, 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반겼어요. 왜냐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의식 자체가 워낙에 투철한 나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토지를 인해 가지고 이제 땅 따먹기를 하던 그런 거대 자본들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죠, 오히려. 아,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대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독일 국민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방향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집값을 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거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불거지듯이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매번 다주택자로 이렇게 나오고 네. 그들이 이제 모순된 모습을 보이니까 애초에 정부의 방향을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말한 것처럼 옆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거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규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고 저는 시장 경제가 결국 개개인의 심리가 모인 거대한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심리를 통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서는 거는 필연적이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통제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지 아예 그 심리가 발생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되다 말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토지와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바라보고 나면 어쨌든 견물생심이라고 누구에게나 그런 욕망을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데 맞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을까? 아, 네. 그건 맞아요.
이때 이 버블이 터졌을 때 이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 누가 떠안아야 되는 것일까? 단순하게 그것들이 시장 욕망에 따라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럼 정당화시켜줄 수 있나? 그런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오로지 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돈을 벌 수 있어.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의 투기판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을 되게 염려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불로소득으로 보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 나왔듯이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기자,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걸 정부가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한 국민들이 아 나는 애초에 투자할 때 이런 사태를 벌어질 줄 알고 리스크를 그냥 감당하고 투자를 한 거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들어일었을 거고 그거의 책임은 오로지 다 그걸 정부가 떠안게 될 텐데 과연 그때를 만약에 감안을 하게 되면 마냥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자라는 태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뭐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텐데 네. 문제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쵸. 그 정책을 맞아요.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진짜 동의해요. 근데 어떤 정부도 집값이 내려가는 거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설령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막 폭락시키진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부동산에 얽힌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되더라도 집값을 폭락시키는 정책은 쓰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안정화에 방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무리 집값을 폭락시키지 않는 정책을 핀다 한들 연준이 금리 올려버리고 뭐 세계 경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부 다 폭락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안 떨어지리란 법이 없잖아요. 폭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집값이 확실히 떨어지기도 했고 아까 빈동님께서 정부에서 모두 책임을 떠안는다고 하시지만 사실 정부에서 책임을 떠안는 건 없어요. 국민들이 모두 세금으로 떠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상위 사람들이 싸버린 똥을 모든 국민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이런 꼴을 또 똑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바라볼 때 아까 브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어떤 정부가 그 집값 내리면 다 싫어하는데 그걸 내리고 있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오든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는데 사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외부적인 문제가 터져서 다 같이 대공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정말-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진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집값을 폭락시킬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진짜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출 받아서 받은 사람들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그런 거죠.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진짜 가장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정말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네. 살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마련하고 집을 사야 된다는 그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게 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네. 초반에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계급을 넘어서려면 지금의 계급을 뛰어넘으려면 집을 사야 된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만으로 들리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죠. 잘못된 걸 아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 네. 안타까운. 씁쓸하네요.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답답해요.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얘기여서 그런지 네. 씁쓸하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집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결국 시장은 간다. 근데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밀려나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합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주의자에서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주창하는 내용들이고 네.
이제 케인즈 학파에서는 조금 다른, 케인지언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야 된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조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진보적, 급진적으로 나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네. 모든 토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 수익들을 국가가 회수해야 된다까지 얘기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재명 씨인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주창하는 게 이제 어떤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헨리 조지를 그 누구도 공산주의자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를 너무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다양한 층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네. 마치 신자유주의가 모든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듯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참, 그리고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탁상공로 같은 얘기를 저희끼리 해봤지만 결론은 없네요. 결론도 뭐 내기가 네. 어렵고 그렇게 해봤지만, 저는 부동산 이걸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현실과 비춰봤을 때 결국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의 네. 금융사들도 문제가 있었고, 사실 사람의 욕망, 부동산을 향한 욕망이라는 게 너무 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우리나라 그리고 현대 그런 모든 국가들은 그 위기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배운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최근 경제 상황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로부터 도대체 배운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다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맞는데 나는 그 전에 빠져나오겠다. 이거 아닐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네. 그러면 안 사실 거예요? 유세님? 저요? 저는 그러니까 필요한 1주택 정도만 생각하시는 거 저는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집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모 후보가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장기 전세 주택인가 장기 임대 주택을 네. 싸게 공급하겠다는 그 정책이 있어서 네. 그게 현실화된다면 전 거기 살고 싶어요. 네. 여유 있으시나? 선생님? 집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도 없기도 하고 집 때문에 다른 자산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혼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 만약 가정을 꾸리시고 네. 자제분이 생기면 이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의 자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 대마불사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망하기에는 너무 큰 존재다 이런 뜻인데 네. 그 당시에 버니 샌더스라는 네. 상원 의원은 2016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망하긴 너무 큰 존재다라고 내버려둔다면 그게 무슨 정부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점점 가면서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고 아까 빈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장밋빛, 핑크빛 꽃길만 널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가 해보고 너무 욕망의 투전판에만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기지란 말 자체가 죽음의 담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신뢰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도록 네.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네.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정치 이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네. 내년 대선 때 뭐 드러나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뭐 다음에 또 부동산 얘기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요.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집을 사고 1주택자가 생기면 사고 보이나요? 더 격렬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스탠스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맞아. 오늘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저희가 사건 특집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차례대로 정치랑 청년 정치랑 9.11 9.11 테러도 다뤘고 영남이 형. 까먹고 있었어. 영남이 형하고 이제 부동산까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봤는데 다음 이제 특집 때에는 또 다른 각기 다른 에피소드를 한번 꾸려오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